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에 이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검찰이 오늘 이 대표를 3자 뇌물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 판결을 통해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검찰의 추가 기소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북한으로 보내게 됐던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나 영수증까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여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건 말고도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켜켜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의도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초동의 피고인으로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중적 지위의 풍전 등화 같은 신세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죠.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작년 9월에 있었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당연히 신병을 인도받아서 기소를 하게 될 건데 기각이 되는 경우에도 곧 불구속 기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 진행도 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에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하면 벌써 기소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전담 재판부의 판단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때 빨리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갈 경우에 검찰이 수사해 놓은 내용에 대해 허점이 노출될 우려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게 어쨌든 1심 재판부의 여러 가지 논란, 즉 이 진술의 회유 압박 논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 여러 비판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성이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했거든요. 통상적인 수사 절차도 맞지 않고 이것은 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 기소로서 이 내용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판을 통해 다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로써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동시에 4개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이 대표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틀 전인가요? 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안부수 씨의 진술이 왜곡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측이 안부수 측에 접촉을 해서 그 딸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그 시점 전후에서 안부수 씨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안부수 씨는 2023년 2월까지만 해도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경기도 사업의 대가성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어떤 집에 대해서 쌍방울 측이 알선해줬다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됐다는 진술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쉽지 않지만 관련자 공범들의 진술이 뒷받침될 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것을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김성태의 진술과 관련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구체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된 게 맞는데 그 진술이 이런 식으로 쌍방울의 회유에 의해서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번복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게 모해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 증거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수밖에 없지만 수사 과정 또 1심 재판부의 증거에 대한 채택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한 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입장을 표하신 것으로 봅니다. 예, 소설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적인 입장인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 사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1심 재판부의 판단 결과 소설이 아니라 자정적 다큐 비슷하게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도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재판받게 되는 혐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위증 교사에 관한 문제고요. 지난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당시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건 바로 이 위증 교사 의혹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얘기했거든요. 그 위증교사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모해 위증 의혹을 오히려 검찰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건 조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위증교사에 관한 문제로 재판받게 됐던 경위는 과거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검사 사측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게 결국은 사건에 대한 조작의 핵심적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일들인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런 일들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런 사법 리스크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검찰에 향해서 한다는 것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 그리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거론하고 나선 상황인데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안들을 거론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맡았던 많은 변호인들이 국회에 진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통상적인 시각일 거라고 봅니다.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승리했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민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많은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고 방탄하라 이렇게 주문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만약 이런 방식의 일들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동안 얘기했던 해병대원 특검 문제나 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많은 정치적 문제 제기들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보호하려다가 그동안 쌓아놨던 많은 일들을 꽤 무너뜨릴 공산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필요성이 더 불거진 것이지 법 왜곡죄 논의는 이미 2018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법안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지고 있었고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입니다. 사법부는 엄격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 수단이 있느냐? 당연히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서 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그 정도의 권위를 헌법에서 부여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법농단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 사건 1심 재판이 2024년 올해 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을 했죠. 그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 개입이 인정은 되지만 직권남용의 법리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 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것이 갑자기 없는 법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처럼 왜곡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형법 339조에 있고요. 판사가 특정 당사자의 유불리로 해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는 유럽 법제가 여러 나라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법제를 가지고 사법농단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이 재판부가 재판 절차에 있어서 또 실제 판단에 있어서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끌고 갔다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그 사실 규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법관 징계나 이런 부분도 징계위원회가 대법원에 소집되게 되지만 적절한 통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독일에서도 이 법이 있지만 이게 남용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 맞는데 적어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관이라든가 주요 공무원들이 법을 행사함에 있어 특히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이 조항에 대해 의식을 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된다는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검찰 관련한 개혁 입법 또 이 법관에 대한 어떤 적절한 견제 수단의 입법들이 어제 오늘 또 이재명 이 대표와 관련된 논의만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밝혀두고 민주당이 2018년 이후에 적어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지금 기회에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단독 구성한 11개 상임위 가운데에서 법사위를 가장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법사위의 전체 회의 조금 전 2시부터 시작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0일 숙려 기간을 생략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조사 대상, 수사 대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된 내용은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내용을 보면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관련자들이 깡통폰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이면 당시 통화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이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멸실될 위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이 사망 사건의 원인뿐만 아니라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되고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하루속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 공수처 또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상 과연 지금 제기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으로서는 특히 다른 법안에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 처리 찬성 의견을 밝혔던 인원들도 있고요. 108명의 의원 중에 이제 8명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게 되죠. 결국은 의석의 힘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인 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는 특검을 먼저 자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시기상의 문제를 먼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세요로 계속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7월이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그 정도 통화 기록도 확인해서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겠죠. 통화 기록 정도는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도 문제를 풀리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 여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론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미리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국회가 반쪽 개원, 반쪽 원구성에 이어서 민주당의 이런 발의, 법안 검토들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앞으로 가능케 한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1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은 법안 자체가 패스트 트랙 법안이라고 하지만 최장 3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 법안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특정해서 신속히 처리할 법안이 있는데 그게 국회 절차에 가로막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절차를 다 지키다 보면 결국에 그 시기적인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법사에 사로잡혀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의 법안들도 1,6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1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생 법안을 비롯해서 국회가 적체되고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게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굳이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계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가로막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법안 처리를 사실상 지연시키는 전략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여야가 협의하고 협치를 통해서 합의된 법안을 만들라는 어떤 취지는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처리까지 다 방기하고 그럼으로써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는 비판까지 다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일당의 책임인 거죠. 더군다나 171석의 이 거대 의석을 만들어준 어떤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의한 어떤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비판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다 감내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 개정 자체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던 취지 자체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2012년도 국회를 마지막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동물국회는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여야 합의로 뭉쳐지게 됐고 최소한의 숙려 기관들을 가지고 합의 처리하기엔 노력을 갖자라는 게 기본적인 정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깡그리 다 무력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강행 처리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처리가 국민께 큰 피해를 가져다줬던 예가 있는데 바로 임대차 3법과 같은 법안의 처리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그 전문가의 목소리를 소수당이 같이 함께 숙고할 수 있는 민의 정당이 국회의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상당수가 하는 얘기들은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강성 지지층들, 특히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해서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완벽하게 견제하라라는 목소리에만 경도돼 있다라는 생각이 주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처리된 법안이 과거에 있었던 임대차 3법처럼 국민께 피해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 처리 혹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 법안이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행정부도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 아무런 합의 없이 속도감 있게 일반 강행 처리하게 됐을 경우 계속되는 거부권 대치 국면이 가게 된다면 이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양비론적 측면으로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돌아갈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에 불참한다고 밝혔죠. 만약에 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그리고 상임위 대신에 당내 15개 특위를 가동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뭔가 뾰족한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야당이면 장외로 나가서 투쟁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내기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특위를 만든 것도 특위 차원에서 정부에 있는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국회의 의결 처리 과정 끝끝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의석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저희는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소수의 숫자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국민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의원들과 설전해버리고 여기에 전혀 여론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개각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께 설득력 있는 장관들을 배출시키고 이 안에서 의석의 힘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 공간 내에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현재 대응하는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를 만든다고요?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서 민생을 해결해야지 당내 특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 입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정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국회를 열어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거나 필요한 국정조사를 하거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거나 이런 일을 할 때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사례도 없고요. 이미 이렇게 결론까지 난 상황에서 어떤 요구의 방향과 목표, 목적, 언제까지 할 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병인 최고위원 말씀대로 안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어차피 들어올 국회라면 적어도 지금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의 여지를 두고 계속 국회의장께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협의에 응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은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여당이 나서는 것이 그나마 여당이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